알면 당신도 법테랑! 법을 지키는 자에겐 이렇게 당당한 미소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테랑 MC 김효룡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킹 법, 입법의 배경과 이유를 알려드리는 법테랑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엔 장미 대신 아름다운 법이에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두 분 버전이 이게 미스코리아 버전인데 아니 미스코리아 버전인데 왜 우와 이렇게 하셔가지고. 안 해보셨구나. 아니 나는 미스코리아 버전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나는 그냥 좀 호탕하게 한 거고 바꿔서 일부러. 두 사람은 미스코리아 버전이잖아 말투가 처음부터. 좀 비슷하잖아요.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요. 미스코리아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좀 새로운 버전으로 또 시작을 해봤는데 네. 어디서 네. 냄새 안 납니까? 무슨 냄새가 나죠? 네, 우리 다 씻고 왔는데 무슨 냄새예요? 네. 아유 진짜 무드가 없어. 예, 가을 향기. 오. 가을래요. 스튜디오 어딘가에서 그냥 살랑살랑 코스모스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글쎄요. 코스모스 네. 향기는 아니고 방송국 그 스튜디오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 약간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살짝 냉기가 네. 느껴지는 냄새라든지 뭐 기계 냄새, 지하실 냄새 뭐 이런 냄새인데. 저는 이 스튜디오 냄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아유 이건 뭐 하는 게야?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게야? 네. 여기 앉아 있으면은 일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요. 향기 맡으면서. 기쁩니다. 예. 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두 분은 혹시 가을 냄새 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리세요? 저는 아침에 네. 출근하려고 나왔을 때 딱 코끝에 전해지는 그 약간 냉랭한 시원함. 기운이 그죠? 드는 냄새 약간- 그 있어요. 약간 시원하면서도- 공기의 냄새가 바뀌어요. 아, 저도 약간 그 네. 가을 되면은 나뭇잎에서 나는 그 향기 있지 않아요? 슬슬 코로 네. 들어오는 네. 네, 그런 냄새 나잖아요. 음. 맞아요. 가을에 가장 많이 나는 냄새가 사실 산에 가면 네. 밤내음입니다. 밤내음. 여름에 밤꽃 냄새가 나고. 네, 엄청 진하게 나잖아요. 이게, 자, 이게 끝물이거든요. 이게. 네. 자, 향기는 사람의 감성을 활짝 깨워주는 열쇠다. 나는 역시 추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이제 프루스트 효과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뭐냐면 이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네. 어떤 후각의 어떤 경험이 과거를 떠올리게 해준다는 거죠. 그 향기를 딱 맡으면 아 가을이구나 이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의 정원 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홍차에 적신 마들렌 향기를 싹 맡으면서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거든요. 야, 마들렌. 이거 약간 품위가 있네요. 그런 거죠. 네, 왠지. 자, 그런 의미로 기억 속에 각인된 가을 향기 하면 바로 국화 향기 아니겠습니까? 향기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향기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예. 그죠. 국화 향기가 코로나19에 지친 우리 심신을 위로해주는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참에 국화향 나는 비누, 디퓨저 만들어서 여기저기 좀 나눠드리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향기라도 비누를 만들거나 이렇게 디퓨저를 만들어서 내가 갖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막 선물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에게 판매한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왜요? 네, 이런 거는 화장품법에 의거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진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아무나 못 만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 몰랐네. 그러니까 이게 왜 술도 아무나 못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렇죠. 판매는 안 되죠. 그죠. 네. 예, 술도 자기가 그냥 네, 만들어서 먹는 건 그렇죠. 괜찮은데 판매는 안 되잖아요. 네, 네. 주류법에 네. 걸리잖아요. 네. 법은 역시 우리 생활에 그러네. 물샐 틈 구석구석에 없이 다 있네. 물샐 틈 예. 없습니다. 자, 가을 향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신변 덕분에 찬물 제대로 끼얹었습니다만 그래도 법이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법태랑답게 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팀장, 오늘의 주제는 뭐죠? 네, 법태랑의 오늘 주제는 우리에겐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죠. 가족 관련법인데요. 그중에서도 작년 9월에 통과된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예, 지난해 일명 라면 형제라고 해서 10살, 9살 초등학생 형제가 엄마가 외출한 사이에 이제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결국 동생이 이제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예. 더구나 이제 요즘 같은 코로나 특수 상황이면은 학교를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생계를 혼자서 책임도 져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한부모 가정은 얼마나 되죠?
자, 통계청이 조사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2019년에 이혼이나 사별 그리고 비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구가 153만 3천 가구, 전년 대비 4천 가구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가구 수의 한 7.1%인데요. 이렇게 좀 보니까 10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네. 한부모 가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야, 생각보다 많은 숫자네요. 그죠? 네. 예. 예. 그래서 새롭게 개정된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게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네, 일단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 낳은 아이가 대한민국 국적이 보유하고 있다면은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올해 5월부터 생계급여비와 별개로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월 10만 원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그럼 이런 지원 못 받았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으면은 국적이 한국인이라도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네. 아이들의 예. 국적이 한국인이었다 하더라도. 아,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까지 이제 포함을 했다. 좀 더 네.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르게 바뀐 사항이 있겠죠? 한부모 가정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예, 그동안은 생계급여비를 지원을 받으면은 이중복지라서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이렇게 뭐 생계급여비라든지 아동 양육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앞으로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에 생계급여비도 받고 아동 양육비도 월 10만 원씩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이 추가 양육비도 그 대상을 34세로 상향을 해서요. 이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층도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 점을 고려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동 양육비 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네, 아동이 만 5세 이하인 5세. 경우에는 네. 월 10만 10만 원이고요. 원. 만 6세에서 17세인 경우에는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사항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 외국인 한부모라도 한국 국적의 아동이면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24세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중위 30% 이하인 한부모는 아동 양육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 거죠. 네, 세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네. 네. 딱 요약 정리를 해줬어요. 예, 역시 예. 빅데이터 전문가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네.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도 저는 이제 34세 이하 한부모로 확대해서 추가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드는데 24세 이하면 좀 야박해요. 그래서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취업도 힘든데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되면 어떨까 싶네요. 예. 자, 뭐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일단은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위안을 삼으면서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우리에겐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죠. 가족 관련 법을 함께 얘기해 주실 분, 이번에는 모셔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정확히 현장을 봐야 됩니다. 국민이 뭘 원하고 있고 뭘 아쉬워하고 있고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묵묵히 성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 평가는 먼 훗날 또 역사가 평가할 수도 있고 사실 중증장애인 경제적인 약자가 대부분입니다. 도우미는 전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지 가정에 있는 직접 살고 있는
가족이 도우미하는 걸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가족도 그 이제 활동 도우미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갖추면 해주면 얼마나 그 가족의 마음으로 그 자기 식구를 그렇죠. 잘 더 케어를 잘 하는 돌보시겠죠. 그렇죠. 자식한테 일단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2년 동안 취소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저 기회를 좀 열어놓고 그래서 상속 이후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또 이 부양한 자를 학대한 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 결격 사유로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에게는 늘 아산 시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의 고장, 충청의 활명수 이명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수희 어떠세요? 예, 우리가 먹는 물은 이명수 뭐 이런 표만 있으시죠? 아, 네네네. 예. 자, 당에서는 또 지난 8월 충남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네. 예. 충청의 이제 장수가 되신 거예요. 예, 예. 이순신 장군처럼. 네네. 어떠십니까? 더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동안은 이제 지역구, 네. 아산하고 여의도 그렇죠, 이 그렇죠. 두 군데 왔다 갔다 네. 했는데 지금 이제 충남 전체를 보고 전체를 해야 되기 책임지셔야 때문에 되고, 예. 많이 움직여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많은 저 준비나 예. 또 거기서 필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또 예. 전해주기도 하고 또 중앙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훨씬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께서는 무려 4선이십니다. 예. 사실은 한 번 되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그 지역에서 정말 꾸준한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건데 예. 비결이 뭘까요? 글쎄요, 뭐 지금 너무 과찬의 말씀 주셨는데 뭐 저로서는 뭐 특별한 비결이라고 할 건 없고요. 처음에 나왔을 때 주민들하고 한 얘기를 가능한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게 이제 첫 출발이고 네. 특별한 건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공통적인 그런 이제 지적이 네. 항상 선거 때만 나오면 뭐라고 얘기하고 나중엔 다 이거 유야무야한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출퇴근을 하겠다 지역에서 그 약속을 했는데 14년째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여의도까지 오는데 기차 주로 네. KTX를 이용하는데요. 천안아산역인데 천안아산. 거기서 여기까지 한 37분, 토탈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려서 오는데 뭐 서울의 웬만한 다른 의원보다 먼저 오는 때가 많습니다. 같이 출발하면. 이미 올림픽은 이제 끝났지만 그 올림픽 도쿄 선수촌에 이렇게 걸려 있었잖아요. 신에게는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쫙 걸렸을 때 아무래도 의원님께서는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정말 저희로서는 뭐 올림픽에 가보진 않았지만 더구나 올림픽 개최 장소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순신 장군을 생각한 것 같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직생, 생직사 그런 정신으로 하면 올림픽에서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나지 않겠냐 아마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습니다만 저희는 그 충무공을 모시고 있는 현충사가 있는 아산 출신으로서 예. 자주 현장사를 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감회를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지 이순신 장군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는 네. 뭐 역사적으로 뭐 가장 훌륭한 성웅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현충사가 있는 아산뿐만 아니라 뭐 정부 차원도 있고 영남 호남에서 많은 곳에서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관련 행사도 하고 축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충무공 한 분인데 네. 여러 곳에서 이렇게 선양을 해주는 건 좋은데 뭔가 이게 좀 체계가 있어야 되겠다. 연구도 중복하지 말고 행사도 다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좋은 의미의 코디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려면 네. 그걸 하나 법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순신 재단 설립 법률을 냈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순신 장군 동상은 광화문에 있고 또 현충사는 아산에 있고 또 거북선은 또 통영에 있잖아요. 저도 아이러니하게도 아산에서만 제가 사회를 못 봤고요. 네네. 딴 데서는 이순신 장군 축제 사회를 봤어요. 그 의원님이 이제 충청도 분이시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분들은 조금 말을 느리게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거든요. 네네. 사투리를 쓰세요? 사투리 좀 쓰죠. 쓰세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 군군법이라는 코너에서 제가 사투리를 쓰는데 예. 그러지들 말아요. 이순신 장군이 벌떡 살아 돌아오셔요. 이게 이 사투리가 맞습니까? 그럼 안 돼요.
크게 잘못하는 거요. 완전 다른 톤이 그게 잘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충청도에서 태어났죠. 네. 예, 그래서 좀 더 정감이 간다는 말씀. 전혀 들은 채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자, 공직 생활을 25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의원님 이력을 보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정치인이 꿈이었다. 아, 어린 시절부터 정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저 연초에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여학생들이 장래의 희망이 뭐냐 보니까 건물주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예. 저희들 때문에 그런 직업에 대한 다양성이라고 몰랐기 때문에 웬만한 남학생들은 대부분 무슨 뭐 장군, 대통령. 대장, 대통령, 과학자. 정치인. 네. 예, 그때 이제 막연하게 뭘 모르니까 그냥 정치인 이렇게 그냥 쓴 것 같아요. 저는 공직 생활하면서 뭐 공직 마무리할 시기에 갑자기 저희 그 지역구에 후보자로 될 분이 갑자기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하자면 핀치 히터로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스스로 뭐 뚜벅뚜벅 걸어서 나온 건 아니고. 네. 대타로 나왔는데 홈런 친격이네. 야. 아이고. 또 이색적인 경력이 있으셔가지고 2004년도부터 에세이집, 수필집을 수필. 무려 6권을 내셨어요. 야, 그럼 문학도시인데? 공무원 하면서 무슨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소위 그 신춘문예 예. 하는데 오늘 문학 잡지 한번 냈는데 그때 한번 수필 당선되셨어요, 한번 신춘문예? 당선됐습니다. 예. 그 이제 한번 되니까 자꾸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공식 이제 작가시네. 언론사에 이제 소위 이제 투고하는 식으로 기고하는 식으로 낸 거를 모아서 이제 사실 책으로 낸 거고 그 중에 주로 제가 관심 갖는 것이 정말 인간관계로서 이게 사랑에 관한 이야기 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그런 얘기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이제 쓴 게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정치권에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정치 현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 모두가 여야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당을 우선해서 결정하거든요. 그럴 때 하모니가 필요한 거 아니냐. 역지사지의 마음, 그게 하모니다. 그런 취지로 이제 쓴 그 내용들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하모니, 정치도 하모니, 또 대한민국 전체의 하모니, 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가족의 하모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 우리에겐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죠. 가족 관련법. 이명수 의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트 준비됐죠? 네. 이명수 의원의 우리에겐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법안입니다. 왜 가족은 안 된 압류?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인법입니다. 왜 가족은 안 될까요? 대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장애인이 등록된 한 260만 되는데 미등록 장애인이까지 포함하면 보통 인구의 10%를 따집니다. 500만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연세가 들면 고령화가 되면 대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소위 중증 장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등록된 게 한 뭐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신청을 받아서 한 12만 명 정도를 하루에 8시간 정도를 활동 보조인 도우미를 이제 보내서 정부 예산으로 하는데 이 도우미는 전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지 가정에 있는 직접 살고 있는 가족이 도우미하는 걸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저는 이번에 현실화 시키자 이제 그런 이제 법을 낸 거죠. 그렇죠. 가족이 도와주면서 가족에게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면 일석이조일 텐데요. 네, 사실 중증 장애인 중 경제적인 약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들은 이 장애인에 대한 돌보미도 해야 되고 또 직접 생계를 위해서 직장을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직접 자기 자식이나 이렇게 부모를 모시는 거 이거는 아무런 이 혜택이 없고 외부에서 와야만 이걸 되는 건데 가족도 그 이제 활동 도우미에 필요한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갖추면 해주면 얼마나 자기 식구를 잘 케어를 더 잘 돌보시죠. 그렇죠. 저 근데 참고로 그게, 현행법 말씀을 드리면은 현행법에서는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힘든 섬이나 벽지 또는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인 경우에 그리고 천재지변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활동 보조인 지원금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급여의 50%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 팀장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통계청,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있죠?
예, 네. 그 장애인 10명 중 6명이 경증 장애인이고요. 4명이 중증 장애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요.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 이용 순이었는데 그 한 달 동안의 외출 빈도를 보면은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가 8.8%나 되더라고요. 특히 병원을 자주 오가야 하는 장애인분들 경우는 어려움이 훨씬 크다라는 거, 또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는 거, 데이터를 네.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 중증 장애인들 어려움이 훨씬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그동안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면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하는 이제 감독도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 외부인들이 할 때는 그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쉬운데 가족이 만약에 도우미가 되면 제대로 활동하는지 감독도 어렵고 부정수급에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걸 자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제한적 일부에 있는 건데 그걸 염려해서 가족이 도우미를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기를 구독이 했죠. 무서워서 잘못 단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네. 예. 네. 선택기를 주는 거죠. 일단 중증 장애인에게도 표현할 수 있는 대로 가족을 쓰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외부에 전문 활동 도우미를 쓰겠냐 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해서 가족이 쓰겠다고 하면 가족을 허용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외부에 그런 분을 하겠다고 그러면 뭐 그건 본인 선택에 맡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자칫 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족이지만 나는 뭐 엄마라든지 우리 형제는 영 불편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돌볼 사람을 찾지도 않고 가족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수급을 한다거나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정치를 여기다 뭐 대비책도 하시나요? 있으시겠죠. 네, 있어야죠, 당연히. 저는 뭐 대부분 기여라고 보고요. 그래도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 돌보는 사람들이 베푸는 정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가족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감독이나 그런 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은 아니고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넣어서 가족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또 정상적인 관리가 되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장애인의 현실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서 출발한 그런 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에겐 진짜 가족이 필요한 거죠. 의원님의 두 번째 법안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법안은요. 망은 증여 취소의 사유다. 민법 개정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여를 이미 했지만 이렇게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이 망은이라는 건데요. 그 이유도 뭐 언제든지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은 뭐 특별히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배경이 있으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식한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중에 뭐 상속하는 것보다 예, 증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자식이 정말 큰절하면서 부모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마음이 금방 변해가지고 심지어는 학대까지 하고 오히려 생각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불효를 저지르는 데 대해서 맞서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저 금액이 아니고 뭐 적은 것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을 하신 분들이 꼭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현행 그 소위 그 배신행위나 자식의 그런 거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뭐 독일이나 다른 데의 경우는 좀 열려 있는데 우리는 조금 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좀 넓힌 게 예를 들면 이제 소위 그 노인 학대 이제 법률 용어로 돼 있는데 학대의 경우 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좀 넓혀 놓은 거고요. 또 이게 제척 기간이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걸 2년 정도로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일단 재산을 증여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2년 동안 그거에 대한 어떤 취소나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열어놓고 그래. 처벌하려고 하나 실제 이런 행위가 많이 일어나기를 예상을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없어야겠죠, 이런 일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한 거고 또 이제 그게 이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다른 이제 배우자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넓힌 거죠. 취지를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법을 내면서도 이런 일이 실제 생기지 않는 예방적인 차원의
그냥 법으로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 실제는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법을 내시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은 나중에 이 법이 필요가 없어서 법이 없어지길 바라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 부모 자식 간의 당연한 의무이자 도리일 텐데 이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법이 참 바쁩니다. 예, 고생이 많아요. 자,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세 번째 법안은요. 망은 상속 배제의 사유다. 또 다른 민법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제 앞에 법안과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증여의 경우는 이제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시면서 자식과의 재산 관계를 증여를 했을 때 얘기고, 네, 상속은 이제 돌아가신 후에 또 이제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부모에 대해서 남은 배우자에 대한 충분한 그런 그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안 할 때 그 상속에 대해서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일단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올 4월에 네. 통과된 구하라법은 이 경우에는 자식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에 민법 1004조의 2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모가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부모의 맞아요. 그 재산 상속을 제재하는 규정이라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인데 사실 구하라 씨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법이 없는 관계로 그 친모가 상속을 받아갔습니다. 40% 정도.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구하라법이 생기면서 이런 걸 이제 방지하자. 라는 차원이었는데 반대의 경우 자식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혹은 연로한 부모를 향해 학대를 일삼았는데 상속이 그동안에는 가능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가족을 살해하거나 또 살해하는 경우 또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뭐 철회를 방해하는 자 이런 경우에만 이제 결격 사유로 이제 우리가 정했었는데 협소했네요. 그렇죠. 이걸 좀 넓혀서 자식으로서 상속 이후에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또 이 부양한 자를 학대한 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 결격 사유로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명시하는 거죠. 근데 워낙 이제 사회 현실이 여러 가지가 달라지고 막 각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입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미연에 제재를 방지하자. 가지겠다. 예, 예. 그런 취지가 네네. 사실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젊은 분들이 조금 다소 다른 의견도 제시를 합니다만 이제 결국 본인이 젊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이 먹 부모가 되면 조금 이해를 더 빨리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부모 입장이 되니까 네네. 우리 부모님 입장을 많이 생각 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가족의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얼마 전엔 실종 가족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를 하셨던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실종 아동에 관해서는 네. 1년에 몇만 명이 이제 실종이 되고 있는데 정말 실종 아동 한 명이 생기면 그 가족이나 그 가정은 전체가 붕괴되죠. 실종 아들 찾을 때까지 네. 다른 일을 못 하게 되죠. 가장 좀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이 일인데 문제는 이제 실종 아동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실종 아동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동이 아닌 분이 실종이 됐을 때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여기에 대한 이 체계가 좀 안 잡혀 있어요. 친해 부모 같은 경우도 그것도 실종되죠. 맞습니다. 예. 그런 분도 있고 성인 중에도 이제 장애인들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가출한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어떻게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동이 아닌 다른 일반 성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런 체계를 좀 갖추자 그런 쪽으로 해서 실종 아동에 관한 그 법을 성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59분이나 되시는데 그들과 함께 이제 국회 활동을 해 나가시는데 어떤 입법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초선 의원님들이 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새로운 감각이나 또 새로운 이 국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걸 가지고 더 열심히 하세요, 정말. 그분들이 이제 따로 좀 명불허전이다 그런 모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룹 스터디도 하고 있고 또 입법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주로 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지역구나 자기하고 직접 이해관계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국회에 들어오면 역시 나라라고 하는 것, 국가 이런 좀 큰 범위에서 좀 미래지향적인 것 그런 걸 많이 해줬으면 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예를 들면 그거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오히려 뒤따라가지 못해요. 국민들이 하고자 하는
이 전문 분야 이런 부분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해주고 도와주고 유도하고 이끌어주는 좋은 의미의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입법적 뒷받침이 안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진다거나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은 그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문성 그런 걸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킨 일에 입법이 좀 되도록 하자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분도 한 말씀씩 하시죠. 예. 저는 아까 이제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할 때 아예 안 들으셨던 게 굉장히 반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시는데 이런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쳐내기 하시고 정말 국민들이 지금 이거를 마음에 두고 있었죠. 아니 마음에 둔 게 아니라 그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그 국민들의 목소리에 꼭 필요한 끝까지 법안 외면하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어머니가 서산입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반가워도 딴 데처럼 막 끌어안고 막 손을 흔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잘안 웃으면서 하시죠. 예, 근데 그냥 아, 예. 속으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계세요. 저는 또 좋았어요 그게 진짜. 반가워하고 계세요. 반가워 부리고. 한 말씀. 예. 아니 저는 말씀하실 때 초반에 이제 막 말씀하실 때는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가 또 마무리 지을 때 되니까 또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아우 정말 이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으신 의원님이시구나. 그래서 이런 책을 내셨던 것 같아요. 충청이요 대안의 미래를 논하자. 근데 충청은 제가 봤을 때 이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국민들로 바꿔야죠. 국민이요 대안의 미래를 논하자. 그렇죠? 네네. 그렇죠. 어디 바쁜데 그 책까지 보셨어요? 야, 아니, 제가 제목만 보셨나요? 아유 제 조사를 제가 제목만 철저히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역사라는 게 과거만을 위한 역사는 아니죠. 그럽니다. 그 역사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자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자, 아무튼 오늘 의원님의 애칭인 충청의 활명수라는 이 애칭처럼 그 막힌 속이 확 뚫리는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 너무 과분한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한 번에 이 법태랑 프로 그냥 네. 나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잘 또 새겨서 더 좋은 입법 활동하도록 하고요. 다만 우리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권한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의무를 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당장 우리가 입법 같은 것도 할 때 보면은 자꾸 이걸 국회의원의 권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권한 이전에 의무다. 그래서 우리를 뽑아서 여기다 갖다 입법에 발을 들어놓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치의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해 보겠다는 제 스스로의 다짐과 우리 또 이 선후배 동료위원들하고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처럼 전 팀장은 대전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서산입니다. 예. 그리고 열심히 하고. 예. 이명수 의원님과 함께 유쾌, 명쾌, 상쾌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진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드라마의 영원한 테마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love. 사랑입니다. 예. 남녀 간의 사랑, 그 소재 없이는 드라마 진행이 거의 안 되죠. 참 신기한 게 세월이 엄청 지나도 사랑은 영원한 주제예요. 정말 네. 그거 빼고는 네. 어떻게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궁금법에서 막 네. 어려운 정치물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워요. 사랑 이야기, 네. 좋아요. 가볍죠? 네. 그래도 요새는 좀 달라졌잖아요. 네. 왜냐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그 정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좀 쉽게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용어나 내용도 어려웠고 톤도 좀 무겁기 때문에 정치물 좀 망하는 장르다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렇죠. 궁중사국으로 다루는 정치물들은 꾸준히 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정치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장희빈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의 예를 들면 네. 제가 알기로 4편 정도가 제작이 됐습니다. 시대별로 보면은 이 주인공이 재밌어요. 1971년도 장희빈 역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1971년도면 안 태어났으니까 기억이 안 나지. 1981년에는 배우 이미숙 씨가 장희빈 역을, 2002년도에는 김혜수 씨가 요건 봤습니까? 이건 기억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대 여배우들이 주인공을 맡아서 리메이크함에도 불구하고 경신했다는 거죠. 최고 시청률 자체를 경신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장희빈은 네. 정말 역대급인 것 같아요. 이게 장희빈 얘기하니까 네. 옛날에 그 도전 골든벨 할 때 네. 어떤 여학생이 네. 임금과 장희빈 역할을 1인 2역을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서. 와. 여학생이.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아직 기억이 나는 게 네. 생생하게. 어떻게 하나요?
사약을 받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공무원데 사약을 이걸 혼자 여학생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 그 여학생이 예. 잘 되면 변호사가 돼서 개그맨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맞아요. 아니 본인처럼 되는 얘기잖아 지금. 네. 그나저나 김현욱 아나운서 예. 다음 생에는 꼭 배우로 태어났으면 어우, 좋겠어요. 정말 저 끼가 길을 너무 어떡할 많으세요. 거야. 해보고 싶은 게 많아요. 뉴스가 드라마보다 근데 더 자극적일 때도 많습니다. 예. 이게 현실이야 드라마야. 맞아요. 헷갈릴 정도로 요즘에 뉴스가 너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 궁금법 사연은요.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궁금한데 두 분 준비되셨죠? 네. 가보겠습니다. 출발! 애비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니들 다 뭐 하는 거야? 다들 안 나오나? 아이고 마또 꽐라 미친나. 지금 몇 시가? 자정이 넘었는데 제정신이가. 동네 시끄럽구만. 이 옆에 내가 어따 대고 큰 소리가 봐라 여기 양말 좀 벗겨봐라. 못 들었나? 엄마, 아빠 무서워. 엄마, 아빠 또 멍멍이 된 거야? 아들 그런 소리 하면 뭔써? 얼른 모른 척하고 방에 들어가 삐라. 엄마 다 알아서 할게. 네 아버지 목에 또 허리 두드린 거 보면 모르나? 금세 또 집안 때려 부실 기세다. 다친다. 얼른 들어가라. 아이 니 누구? 니 자식이 니 개끌리듯 끌려가 볼래? 왓또 그라 알을 팰라 그라요. 차라리 나를 빼서 나를 어이? 퍽 찡그랑 와장창. 엄마. 야, 삼남매 아버지 김주사 신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걸핏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때렸고 제대로 된 직업은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장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는 삼남매를 데리고 나와 이혼을 하고 아이들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리 와봐. 동생들은 다 자나? 아기들은 내가 다 재웠어. 근데 엄마 안 피곤해? 뭐가 피곤하노?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말똥말똥 엄마를 지켜주는데. 엄마 다리 좀 물려줄까? 허리 아파? 근데 엄마 나 낮에 너무 무서웠어. 와, 또 이상한 전화가 왔나? 받지 말라 안 했나? 엄마가 전화했으면 어떡해. 아빠랑 비슷한 사람이 자꾸 전봇대 옆에서 서성거려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갔어. 이것마 내 새끼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리 와봐라. 니들 거기 있는 건 내 모를까봐 탱크만 안 나오나? 이사를 가는 곳곳마다 용케 삼남매 집을 찾아와 여전히 행패를 부리던 아버지 김주사 씨는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소문을 끝으로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아이고 우리 아들 어째 이리 잘나셨을까요? 출근하노? 잘 다녀오십시오 아들. 띵당 띵당 콱콱콱 얘가 민기 집 맞지? 버뜩 다 나와봐라. 니 애비 왔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 누구? 대체 누가 찾아왔노? 아니 이게 누구? 참말로 내 이 사람 모른다. 아이고마 이젠 서방을 잊어버렸나. 니는 예나 지금이나 안 그래도 변한 게 없구만. 니 내 손맛 아직 기억하지? 그리웠지? 그리웠나? 봐라 이리 와봐라. 야 아이고야 참말로 이게 무슨 짓이고. 아 왜 이러세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예?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오야 당장 신고해라. 내가 니 애빈기라. 이미 법원에 딱 부양료 청구 소송을 걸어놨으니까네. 니 맘대로 해봐라. 누가 손해인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딱딱 내놔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겠다. 부양의 의무. 배울 만큼 배운 자식이니까 그 말 알아듣겠지? 뭐라고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신체 발사기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야, 참 제가 한 연기 중에 가장 힘들었어요. 몰입이 안 되네요. 맞아요. 훌륭했는데 생각보다. 예, 이게 배우들은 진짜 악역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어쨌든 김현욱 아나운서는 좀 귀엽고 밝은 역이 더 잘 어울리긴 합니다. 예. 어쨌든 아무래도 귀여운 망나니. 예. 아니 사연이 어찌 됐든 법적으로는 이제 부모가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긴 한 거죠. 이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부양료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양료를 청구한다. 뭐 부양의 책임을 다해라라고 하려면은 부양 의무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민법상 부양 의무에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고
2차적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네. 1차적 부양 의무는 네. 부모, 자식 중에서도 미성년 자식 이런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게 뭐 내가 먹을 게 없으니 너는 줄 게 없다 이렇게 만들고 뭐가 하나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같이 무조건 나눠 먹는 그런 게 1차적 부양 의무예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적인 거고 이거를 회피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은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다. 그렇죠. 아이에 미성년, 대한 네, 그죠? 미성년 자녀 네, 내가 보호해야 미성년자 될. 아이에 대한 책임이다 그 네, 얘기죠. 그렇죠. 예. 무조건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차적 부양 의무는 성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이기 때문에 부양 의무자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돼야 되는 게 일단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너무 형편이 어렵다. 네. 이런 경우에는 2차적 부양 의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이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데 어떻게 네, 애들이 자기도 못 그렇습니다. 먹는 네. 거지. 무조건 아무리 가난해도 부모님 모시 같이 살아. 그렇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네. 이 사연 보면 아까 민기가 지금 직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 자식에게 부양료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 네. 또 이렇게 막 엉망진창인 아버지가 네. 부양료를 청구한다? 이거 저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받을 수 이런 있나요? 경우 이런 경우가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일단은 이 부양 의무가 부양 권리자가 나중에 의무를 청구할 때 자신이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1차 부양을 했는지. 네, 본인이 1차 부양을 했는지.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했을 때 받을 어떤 권리가 있다는 거구나. 그렇죠. 자신이 전혀 부양에 참여하지 않고 양육비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방임했다면 나중에 자신만 나에게 부양료를 다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권리 남용이다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네. 네. 그럼 부양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는 또 있나요? 네, 부양료 청구 요건에 따라서 뭐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 요게 문제가 될 텐데 네. 성인 자녀가 경제적인 여유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이런 경우에 무조건 부양료를 달라라고 한다고 한들 부양료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오히려 연금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살펴봐야 돼요. 이 재단 상황을 살펴봐서 이 연금이 오히려 이 자녀분의 소득보다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료를 달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하라법이 만들어진 이유도 맞아요. 사실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상속을 하겠다는 경우 이 상속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경우도 좀 그렇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연에서도 아버지가 오히려 아이들 때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고 뭐 신체적인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렇다면은 단지 이 부양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다오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어렸을 때 그 있었던 일들이 전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아들의 재산 상황도 살펴봐야 됩니다. 예,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가족끼리 이제 가족이라는 표현도 좀 웃기지만 오랫동안 안 봤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걸 내가 아버지의 연금이 얼마인지를 다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고 뭐 법원 가가지고 저도요 살기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고통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이 가족 간의 소송이라든지 네. 특히 상속 재산 분쟁 이런 것도 좀 매우 힘들어요. 왜냐면 형제들 간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이게 남보다도 그러니까 남보다 못한 형제, 더 심각한 상황이 좀 발생되거든요. 남보다 못한 가족이 되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연에서 보니까 아까 3남매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3남매 전부 다 자신의 어떤 재산 정도라든지 생활 정도 이런 걸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형제별로 각각 자신이 재산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거고요. 실명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재산 상황을 법원이 다 살펴본 다음에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근데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생겨요. 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 후에 새 아버지나 새 어머니가 생겨서 법적으로 이제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닌 경우, 아예. 예, 그 혹은 뭐 시부모, 장인 장모가 그 상대방 자식 또는 자식의 배우자에게도 이런 부양료를 혹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내 친족의 배우자는 법적으로는 인척 관계예요. 그러니까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 되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이럴 때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든 걔들은 경제 공동체. 네, 그렇죠. 한 집에 같이 살고 그러니까 있는 같이 경우에만, 살아서. 네네네, 네. 그런 경우에만 부양 의무가 인정이 되고 이게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부분은 또
되게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그러나요? 보면 좀 냉정한 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결혼으로 이 부부연을 맺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배우자 사망한다라고 한다면 네. 여유만 된다면 시부모 혹은 장인장모 네. 사실은 더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근데 실제로 남편이 유명을 달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부모와 함께 사는 며느리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런 가정 봤어요. 네. 예, 그냥 엄마 아빠처럼 모시고. 그렇죠. 하지만 요즘엔 상식을 벗어난 부모 자식도 많으니까 우리 민법은 정말 쉴 날이 없네요. 바쁘네요. 예. 자, 이렇게 궁금법까지 오늘 이 시간 준비한 내용 함께 해봤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사람의 방역 속도보다 빨리 진격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끝나면 마스크를 벗을까라고 기대했었는데 그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요. 자, 모두들 힘들 때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얼마 전에 누가 웃자고 쓴 글을 하나 봤거든요. 네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라는 글이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가려야 할까요? 얼마나 다투고 미워했으면 사람끼리 거리를 두라고 할까요? 또 손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때마다 손을 씻고 소독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 체크를 해야 될까요? 근데 좀 와닿지 않으세요? 정말 이거 되게 운율을 맞췄네요. 그게 단지 은유가 아니라 이게 현실에서 꼭 지켜야 되는 방역 수칙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삶을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 팀장님 읽어주신 글 우리 모두 새겨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서로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테니 제발 거리두기가 끝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대랑도 다 같이 더 잘 살 수 있는 법들로 이 시간 꽉 채워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죠. 아니면 당신도 법대랑!